2004년 11월 17일 일본 나라시에서 한 7세 소녀가 실종되었습니다. 부모가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수색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딸의 휴대폰에서 온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한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딸은 아무런 미동도 없이 바닥에 누워 있었고, 그리고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딸은 이제 제 것입니다. 얼마 후 딸의 시신이 배수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입 안에는 이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범인이 이후 다시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2살배기 여동생입니다. 이 사건의 잔인함은 일본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범인은 일본의 제2의 미야자키 스토무라고 불렸고, 일본 사회 전체에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을 감으면 들리는 이야기 선울입니다. 2004년 11월 17일 수요일, 7살의 샤오펑은 나라시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쯤 그녀는 평소처럼 가방을 메고 학교를 나섰고, 집까지는 걸어서 단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오후 1시 40분, 어머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샤오펑의 목소리는 맑고 활발했습니다. 엄마, 저 집에 가는 길이에요. 곧 집에 도착할 거예요. 이것이 모녀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었지만 집에 도착했어야 할 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전원 종료 안내음만 들려왔습니다. 불안해진 어머니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딸이 걸어왔을 하굣길을 따라 몇 번이나 찾아다녔고, 주변의 모든 상점과 이웃들에게 딸을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학교에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끔찍한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샤오펑은 정말로 정시에 학교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집까지 단 10분밖에 걸리지 않은 그 짧은 길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녁 6시 45분, 부부는 나라시 경찰서에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크게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놀이에 빠져 친구의 집에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녁 8시 4분, 사진과 함께 도착한 문자 메시지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납치한 범죄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 학교에서 아이의 집까지 이어지는 길을 따라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습니다. 가족과 선생님, 이웃과 학생들까지 자발적으로 수색에 합류했고, 지역사회 전체가 불안과 기도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비극은 찾아왔습니다. 11월 18일 새벽 5시, 경찰은 나라현의 한 길가 도랑에서 작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아래를 향하고 있었고 도랑에 엎드린 상태였습니다. 몸에는 베이지색 상의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물을 걷어내고 시신을 조심스럽게 끌어냈을 때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샤오펑의 입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거의 모든 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 원인은 익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폐 속에 들어있던 물은 도랑의 오수가 아니라 비교적 깨끗한 수돗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도랑은 매우 얕았었고 사람이 물에 잠길 수조차 없는 깊이였습니다. 이는 이 도랑이 첫 번째 범행 현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욕조에서 익사한 뒤 시신이 도랑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샤오펑은 생전에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의 옷에서는 아이의 것이 아닌 성인 남성의 채모가 발견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남성의 혈액형은 B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옷이 한때 벗겨졌다가 범행 이후 다시 입혀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통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고한 7살 소녀에게 이토록 잔인하고 흉악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범인의 동기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경찰은 먼저 원한 관계부터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특별한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평범하고 친절한 사람이었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수사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성 이웃의 목격 증언이 수사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11월 17일 오후 2시쯤 집에서 멀지 않은 골목에서 샤오펑이 녹색 차량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차량 옆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고 검은색 외투를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샤오펑에게 몇 마디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샤오펑은 그의 차에 올라탔고 차량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녹색 차량이 사건의 핵심 단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CCTV는 흐릿했고 목격자와 차량 사이의 거리도 멀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들은 서로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차량이 흰색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검은색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시 녹색 차량이 흔하지 않았던 터라 경찰은 녹색 차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찰은 용의 차량이 녹색 도요타 코롤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나라현에 등록된 동일 모델은 769대였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도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바다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사는 거의 한 달 동안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지난 세기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야자키 스모토의 연쇄 아동살인 사건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을 제2의 미야자키 스토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공포와 여론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혼자 등교시키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사건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던 그때였습니다. 범인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2월 4일 아이의 어머니는 다시 한번 딸의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죽은 샤오펑과 2살배기 여동생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타깃은 2살짜리 동생입니다. 이것은 노골적인 도발이었습니다. 경찰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기술 추적을 통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지역을 분석한 결과 신호는 나라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다른 번호로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번호의 주인인 36세의 신문 배달원 고바야시 이사오를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그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범죄 박물관과도 같은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마당에는 녹색 토요타 코롤라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샤오펑의 휴대폰과 가방, 스웨터와 신발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거의 100개에 가까운 비디오 테이프와 수십 권의 잡지도 발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상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안에는 거의 100벌에 가까운 어린 여자아이들의 속옷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은 마침내 이 남자가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고바야시 이사오가 체포된 순간은 매우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신문을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배달하던 신문의 일면에는 바로 자신의 지명수배 소식이 실려 있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자 고바야시는 모든 범행을 냉담하게 자백했습니다. 2004년 11월 17일, 그날은 그의 휴일이었습니다. 오전부터 그는 친구에게 녹색 코롤라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도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2시간 동안 범행 대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상을 찾지 못했고 그는 나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오후 길가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있던 샤오펑을 발견했습니다. 고바야시는 아이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거짓말했고 아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도와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샤오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그는 무방비 상태의 샤오펑을 성폭행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샤오펑은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고바야시는 아이가 집에 돌아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범행 사실을 말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침묵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손과 무릎이 더러워졌다는 이유로 샤오펑을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순진한 아이는 물속에서 숨을 오래 참을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욕조 안에서 고바야시는 아이를 공격했습니다. 샤오펑이 울기 시작하자 그는 이웃이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아이의 머리와 등을 욕조의 물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약 5분이 지나자 아이의 몸부림은 멈췄습니다. 샤오펑이 죽은 후 고바야시는 가장 먼저 알리바이를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집을 나가 자신의 근무지와 자주 가던 식당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를 보낸 것처럼 행동했고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미 굳어버린 샤오펑의 시신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는 또다시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망치를 이용해 샤오펑의 이를 하나씩 부쉈습니다. 저녁 8시 그는 샤오펑의 시신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그 사진을 아이의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밤 9시 40분 그는 샤오펑의 시신을 차량에 실어 길가의 도랑에 버렸습니다. 이후 그는 매일 경찰의 수색 소식을 지켜보며 마치 하나의 오락처럼 즐겼습니다. 그러다 사건에 대한 관심이 식자 다시 관심을 끌기 위해 샤오펑의 여동생을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겁니다. 심지어 음식점에서 자신의 휴대전에 저장된 범죄 사진을 옆 사람에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관심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바야시 이사오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고바야시 이사오는 1968년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의 장남이었고 아래에는 2명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왼쪽 눈이 선천적으로 좋지 않아 물건을 볼 때면 곁눈질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열등감이 강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따뜻한 존재는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10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셋째 아이를 출산하던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고바야시는 할머니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과 따뜻함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그는 점점 삐뚤어진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누구에게도 호감을 보이지 않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그의 범죄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1984년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그는 신문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처음으로 2명의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했습니다. 1989년 20살이 된 그는 2명의 5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던 1991년 그는 다시 5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습니다.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4월 그는 신문사의 계약금 23만 엔을 가지고 도주했습니다. 신문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신문사 책임자가 고바야시의 주소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바야시가 나중에 전화를 걸어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번에 갚지는 못했지만 매달 조금씩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달 돈을 갚아왔습니다. 신문사 책임자는 그가 체포되면 더 이상 돈을 갚지 못할까봐 경찰에 그의 주소를 숨겼던 겁니다. 그 결과 고바야시는 법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그는 결국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05년 2월 고바야시 이사오는 정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그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유일한 소원은 사형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는 사회로 돌아간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2006년 9월 26일 나라 지방법원은 그에게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들은 고바야시는 피고인석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씩 웃었습니다. 2013년 2월 21일 고바야시 이사오는 오사카 구치소에서 교수형을 집행받았습니다. 향년 44세였습니다. 고바야시 이사오의 범행은 그의 부서진 어린 시절이 낳은 왜곡된 인격과 사회에 대한 깊은 증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범죄를 불행했던 어린 시절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고 한 가족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가 보였던 병적인 관심 욕구는 일본 사회에 다시 한번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범죄자의 전과 관리, 재범 방지와 심리 교정,
그리고 인터넷과 영상 속에 존재하는 어두운 문화. 이 사건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깊은 반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천진난만했던 7살 소녀의 삶은 2004년 11월의 어느 추운 황혼 속에서 영원히 멈추고 말았습니다. 악마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에 남긴 것은 한 가족의 깊은 슬픔과 사회의 영원한 경각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용한 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토요일 밤에도 또 다른 실제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